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주요 정책과 경제 이슈를 한눈에 짚어보는 위클리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다원 최민경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정책과 경제,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졌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이 모든 소식을 빠짐없이 챙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클리 이슈 포커스에서는 이번 주 주목받은 정책 이슈부터 생활 속 경제 뉴스, 그리고 스포츠와 라이프 분야 소식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이슈만 모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 주의 흐름을 가장 쉽고 빠르게 짚어보는 시간, 위클리 이슈 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한 주간의 핵심 정책들을 정리해드리는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인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 대응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기관별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호우 이후 높아진 습도로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고령층과 농업인, 야외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통장과 지역자율방재단, 생활지원사 등 지역 안전망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폭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만큼 야외 작업장과 논밭 순찰을 확대하고 농축산물 피해 예방 대책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열대야가 이어질 것에 대비해 무더위 쉼터와 폭염 저감 시설의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등 국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환경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중심의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폭염 행동 요령도 적극 안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청년들의 국제 문화교류 경험을 지원하는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K컬처의 세계를 확산을 이끌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청년들이 직접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기획하거나 해외 문화기관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현장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약 700명의 청년이 36개국에 파견돼 활동할 예정인데요. 사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먼저 자율기획형은 공연 예술과 웹툰, 애니메이션, 뷰티,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직접 K컬처 기반 교류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또 일경험형은 해외 한국문화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 세종학당 등에서 문화행사 운영과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현장 실무를 경험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항공료와 체재비, 보험 등을 지원하고 사전 교육과 안전관리도 함께 진행해 청년들의 해외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국제적인 경험과 네트워크를 쌓고 K컬처 확산을 이끄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지역 의료 협력 체계를 확대합니다. 복지부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험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충북과 충남, 제주 지역의 4개 협력 체계를 새롭게 선정했는데요. 이 사업은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분만기관과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기관이 협력해 고위험 환자의 치료와 응급 대응을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협력 체계에서는 고위험 임산부를 평가해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병원 간 연락망을 통해 신속한 전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의료협력 기반이 부족했던 지역에서도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진료 대응 체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모자의료 정보 시스템 운영과 전원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고위험 환자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관련 지원도 확대하며 안정적인 분만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어디서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모자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정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다원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편지와 택배를 전달하던 우체국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국영 우정 기업인 포스테 이탈리아네가 통신기업 텔레콤 이탈리아 인수를 추진하며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사업 확대에 나섰는데요. 포스테 이탈리아네는 이탈리아 전역에 약 12,600개의 우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우체국과 통신 거점 등을 활용해 전국에 분산된 데이터 처리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사용이 줄어든 우편물 분류센터를 엣지 컴퓨팅 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엣지 컴퓨팅은 이용자와 가까운 곳에서 데이터를 바로 처리하는 기술로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공장처럼 빠른 정보 처리가 필요한 분야에 활용됩니다. 이번 움직임에는 자국의 주요 데이터를 해외 빅테크 기업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이탈리아 정부의 전략도 담겨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민감한 데이터를 자국 기업이 관리하는 이른바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우편 이용량이 줄면서 세계 각국의 우정 기업들은 금융과 보험, 물류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는데요. 이제는 우체국의 전국적인 시설망이 AI와 클라우드 산업의 새로운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편지를 나르던 우체국이 데이터를 나르는 첨단 기업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더운 여름이면 냉면과 빙수를 찾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최근에는 반려견을 위한 냉면과 빙수까지 등장하며 펫푸드 시장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업계는 황태육수와 닭가슴살을 활용한 반려견 냉면부터 락토프리 우유로 만든 빙수, 삼계탕과 떡국 등 계절에 맞춘 반려동물용 음식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데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끈 두바이 쫀득 쿠키를 반려견용으로 재해석한 이른바 멍쫀쿠도 출시 3달 만에 준비된 물량이 모두 판매될 만큼 인기를 끌었습니다. 과거 펫푸드는 사료와 육포 형태의 간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사람이 먹는 음식과 비슷한 모양과 재료를 사용한 제품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단순히 키우는 동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처럼 여기는 펫 휴머니제이션 현상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소비자들이 반려동물의 생일과 명절, 또 여름 휴가까지 함께 챙기면서 관련 지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맛과 모양뿐 아니라 수분 보충과 장 건강, 피부와 관절 관리 등 기능성을 강조한 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람이 먹는 음식과 비슷하게 생겼더라도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은 다르기 때문에 원재료와 열량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람의 식문화와 유행을 그대로 따라가는 펫푸드 시장, 반려동물을 위한 소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산업과 소비 문화의 변화를 이끄는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최민경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첨단 인재를 키우기 위해 지방대학 정원 제도를 더 유연하게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인재 양성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지역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지방 대학에서 더 빠르게 키우는 것인데요. 먼저 지방 대학이 기업과 협약을 맺으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원을 정해진 정원과 별도로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 첨단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경우 해당 기업이 원하는 분야의 학생을 대학이 추가로 뽑아 교육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또 전과나 편입학을 활용해 2년 안에 필요한 인재를 빠르게 양성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그동안 첨단 산업 분야는 인력 수요가 빠르게 늘었지만 대학 정원 제도는 상대적으로 유연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대학들의 의견을 듣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 기업의 인력 부족을 줄이고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남과 제주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력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배전망 에너지 저장 장치 구축 사업이 시작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전망 ESS 구축 지원 사업에 참여할 9개 기업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요. ESS는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시간에 다시 내보내는 장치입니다. 태양광 발전이 많은 지역에서는 낮 시간대에 전기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기존 전력망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새 태양광 발전 시설이 전력망에 연결되지 못하고 기다리거나 이미 운영 중인 발전소도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전선로에 ESS를 직접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력이 많이 생산되는 시간에는 저장 장치가 전기를 담아두고 수요가 높거나 전력망에 여유가 생긴 시간에는 다시 내보내는 방식인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 32개 배전선로에 ESS가 구축됩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기가와트를 추가로 전력망에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사업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ESS와 재생에너지의 연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주요 정책 이슈들을 짚어드렸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정보이기도 한데요. 앞으로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정책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산업을 탐구하는 산업백과 시간입니다. 한다원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산업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산업백과에서는 데이터를 더 빠르고 똑똑하게 처리하는 기술, 엣지 컴퓨팅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면 대부분의 데이터는 멀리 떨어진 대규모 데이터 센터로 전달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정보를 분석한 뒤 그 결과가 다시 스마트폰으로 돌아오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서버와 저장 공간을 빌려 사용하는 기술을 클라우딩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나 스마트 공장처럼 단 몇 초, 때로는 1초보다도 짧은 순간에 판단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율주행차 앞에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촬영한 영상을 멀리 있는 데이터 센터로 보낸 뒤 분석 결과를 기다리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차량 내부나 도로 주변에 설치된 장비가 데이터를 즉시 분석하면 훨씬 빠르게 제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멀리 보내지 않고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현장 가까이에서 바로 처리하는 기술이 바로 엣지 컴퓨팅입니다. 여기서 엣지는 가장자리라는 뜻으로 중앙 데이터 센터가 아닌 통신망과 이용자 가까이에 있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엣지 컴퓨팅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입니다. 공장에 설치된 센서가 기계의 온도나 진동 변화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하면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설비를 멈출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카메라와 센서가 상품 재고를 확인하고 보안 시스템은 위험 상황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현장 장비가 일부 판단을 직접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스마트 공장, 또 로봇처럼 빠른 판단이 중요한 산업에서 엣지 컴퓨팅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전송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고화질 폐쇄회로 화면이나 공장 설비 정보처럼 많은 데이터를 매번 중앙 서버로 내보내면 통신망과 사용량이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필요한 정보만 현장에서 선별해 내보내면 네트워크 부담을 낮추고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기업 기밀을 현장에 보관할 수 있다는 점도 엣지 컴퓨터의 장점인데요. 환자의 의료 정보나 공장의 생산 정보처럼 외부 전송에 민감한 데이터를 내부에서 처리하면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은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여러 산업이 결합된 시장입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소형 서버와 반도체부터 통신망,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보안 기술까지 다양한 기업이 관련 산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스마트폰과 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기기에 탑재되면서 엣지 AI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든 명령을 클라우드로 보내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인공지능을 실행하는 방식인데요.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인터넷 연결이 없는 상황에서도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많은 장비를 관리해야 하는 만큼 보안과 원격 기술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앞으로 클라우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빠르게 판단해야 하는 작업은 엣지가 담당하고 대규모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복잡하게 분석하는 작업은 클라우드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두 기술이 함께 발전할 가능성이 큰데요.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으던 시대에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는 시대로의 변화. 엣지 컴퓨팅은 자율주행과 스마트폰 공장, 또 의료, 유통, 로봇 산업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백과였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 처리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기술, 엣지 컴퓨팅 산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정확한 데이터로 트렌드를 짚어보는 데이터픽 시간입니다. 김서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숫자로 트렌드를 알아보는 데이터픽 시간입니다. 최근에는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동학대 신고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를 둘러싼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통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오늘 데이터픽에서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신고 건수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는 2020년 42,251건에서 지난해 52,24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조사 결과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같은 기간 39,005건에서 24,492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즉 신고는 늘어났지만 실제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례는 감소한 것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과정을 거쳐 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신고 건수와 최종 판단 건수가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인 것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 신고 건수와 판단 건수가 서로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 주체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024년 기준 부모가 전체 신고의 33.9%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에는 16.1%였던 점을 고려하면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모의 신고 비중은 전체 신고 주체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실제 아동학대 행위자로 판단된 비율은 부모가 84.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초중고 교원이 2.3%, 보육교직원이 2.3%, 유치원 교직원이 0.4%로 집계됐습니다. 즉, 신고 주체의 변화와 실제 학대 행위자로 확인된 대상에는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제도 변화도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2023년 9월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고된 사안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된 사건은 1,352건이었으며 이들 사건의 90.4%는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관련 판결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수업을 방해한 초등학생을 생활지도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사용한 표현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학생을 공개적으로 훈육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서적 학대를 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정보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는 증가한 반면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부모의 신고 비율은 증가했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신고 가운데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된 사건의 상당수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경계는 계속되는 가운데 앞으로 신고와 실제 판단의 결과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픽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술 트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술의 흐름을 짚어드리는 테크노트 시간입니다. 최민경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테크노트에서 준비한 기술은 AI 영상 생성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은 움직이는 영상까지 만들어내는 수준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카메라와 조명, 촬영 장소, 편집 과정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문장 하나만으로 원하는 장면을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나타났습니다. 과연 AI 영상 생성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콘텐츠 산업과 우리의 일상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보겠습니다. AI 영상 생성은 사용자가 원하는 장면을 글로 설명하면 인공지능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 비 오는 밤 네온 사인이 비치는 거리를 걷는 사람을 만들어줘, 또는 바닷가에서 강아지가 뛰어노는 장면을 만들어줘라고 입력하면 AI가 배경과 인물, 움직임까지 영상으로 구현해 주는데요. 전문적인 촬영 장비나 편집 기술이 없어도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짧은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AI 영상 생성은 생성형 AI가 방대한 양의 이미지와 영상 데이터를 학습한 뒤 사용자의 요청을 분석해 장면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AI는 문장 속에 담긴 배경, 인물 분위기, 카메라 움직임 등을 파악하고 시간의 흐름에 맞춰 자연스러운 영상을 구성하는데요. 사용자가 조금 더 영화처럼 만들어줘,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빠지는 느낌을 수정해줘 라고 요청하면 AI가 영상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이미지를 만드는 단계를 넘어 움직임과 연출까지 구현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AI 스타트업들이 영상 생성 AI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기술은 광고, 영화, 교육, 게임, SNS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은 제품 홍보 영상을 더 빠르게 제작할 수 있고, 크리에이터들은 복잡한 촬영 없이도 상상한 장면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 분야에서는 역사적 장면이나 과학 원리를 영상으로 쉽게 보여줄 수 있고, 게임과 가상현실 분야에서는 배경이나 캐릭터 움직임을 만드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AI 영상 생성 기술이 콘텐츠 제작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이 영상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AI가 만든 영상은 실제 촬영한 영상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짜 영상이나 딥페이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또 기존 영화나 광고, 사진, 배우의 얼굴과 목소리 등을 학습하거나 비슷하게 따라할 경우 저작권과 초상권 논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품질이 높아질수록 이 영상이 실제인지 AI가 만든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AI 영상 기술을 활용할 때 출처 표시와 저작권 보호, 그리고 사람의 검증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제는 원하는 장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도 중요한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AI 영상 생성은 영상 제작자를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상상력을 더 빠르게 시각화해주는 새로운 도구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기술은 광고와 영화 산업은 물론 교육과 게임, 뉴스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AI와 사람이 함께 콘텐츠를 만드는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영상 제작의 기준도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은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을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창작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크노트였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은 우리의 창작 방식과 일상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기술의 발전 뒤에는 이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술로 혁신을 이끄는 인물을 소개하는 테크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볼 수 있을지 김채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기술로 혁신을 이끈 인물을 소개하는 시간 테크인입니다. 공기에서 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막처럼 물이 부족한 곳에서도 깨끗한 식수를 얻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달라질 텐데요. 오늘 소개할 인물은 이러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과학자, 2025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 오마르 야기입니다. 오마르 야기는 팔레스타인 난민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15살에 미국으로 이주한 뒤 화학자의 꿈을 키웠고 지금은 인류의 물과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세계적인 과학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이유는 바로 MOF, 금속 유기 골격체라는 신소재를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 MOF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구멍이 빽빽하게 뚫려 있는 물질입니다. 이 구멍은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작은 크기인데 놀랍게도 공기 속에 물 분자만 골라 담거나 이산화탄소만 골라 붙잡는 일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공기 속에서 필요한 물질만 골라 담는 초정밀 스펀지인 셈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연구팀은 공기 중에 수분을 모아 물을 만드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습도가 낮은 사막에서도 밤사이 공기 속 수분을 모아두었다가 낮에 햇빛을 받으면 깨끗한 물을 얻을 수도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식수를 구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기술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포집 분야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는 여러 종류의 기체들이 섞여 들어 있는데요. MOF는 그중에서도 이산화탄소만 골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집한 이산화탄소는 다른 산업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산업 현장에서 상용화를 위한 실증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신소재가 물과 에너지, 환경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오마르 야기는 2025년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최근 오마르 야기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를 떠나 중국 칭화대학교에 합류해 AI를 활용한 신소재 연구를 이끌고 있는데요. AI가 수많은 물질을 분석해 원하는 성질을 가진 신소재를 빠르게 찾아내도록 하는 연구입니다. 그는 앞으로도 물 부족과 탄소 중립 같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혁신 소재를 개발하고 AI와 화학을 결합한 새로운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더 큰 문제에 과학이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오마르 야기가 방한 당시 직접 했던 말인데요. AI와 화학 소재의 결합을 통해 더 깨끗한 미래를 준비하는 오마르 야기의 다음 혁신이 더욱 기대됩니다.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테크인이었습니다. 네, 오늘 만나본 오마르 야기처럼 앞으로도 테크인에서는 우리 삶을 바꿀 혁신가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테크인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식 초보와 함께 걷는 투자 길잡이 머니루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과 경제 이야기 쉽고 간단하게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경제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과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홈에 대한 세제 혜택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세제 특례를 2027년 말까지 유지해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인데요. 현재는 1주택자가 비수도권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일정한 면적과 가격 기준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적용하는 세컨드홈 세제 특례도 함께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방 주택시장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외적인 세제 특례가 반복될 경우 과세 기준이 복잡해지고 같은 2주택자라도 적용받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
세제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주요 경제 뉴스 살펴봤는데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기초를 쉽게 알려드리는 주린이 가이드 시간입니다. 류예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주린이를 위한 쉽고 친절한 주식 설명 시간 주린이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식을 가지고만 있어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주변에서 배당금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정말 주식을 가지고만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걸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걸까? 오늘은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당금이 무엇인지, 또 배당 기준일과 배당락은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내용은 바로 배당금입니다. 배당금은 쉽게 말해 회사가 번 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올해 제품을 많이 팔아 큰 이익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이렇게 번 돈을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사업에 다시 투자할 수도 있고 우리 회사를 믿고 투자해준 주주들에게 이익의 일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바로 배당금입니다. 다만 모든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번 돈을 미래 성장을 위해 다시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하지 않는 회사도 있고 배당금을 지급하더라도 금액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당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꼭 확인해야 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바로 배당 기준일인데요. 배당 기준일은 쉽게 말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이번 배당은 배당 기준일에 주주인분들께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했다면 그 기준일에 주주인 사람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일이 지난 뒤에 주식을 산 사람은 같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번 배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실 점이 있는데요. 주식은 매수했다고 바로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당을 받고 싶다면 실제로 언제까지 주식을 사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을 이야기하다 보면 빠지지 않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배당락인데요. 배당락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짜가 지난 뒤 처음 거래되는 날을 말합니다. 이날은 주가가 전날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당 기준일은 전에 주식을 산 사람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배당락 이후에 산 사람은 이번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만큼 주가도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배당락 이후 조금 더 저렴하게 주식을 사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실제로는 배당금만큼 주가가 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산 가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은 주식을 팔지 않고도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장기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죠. 오늘 내용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당금은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돈입니다. 다만 배당 여부와 금액은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많이 준다고 꼭 좋은 회사인 것도 배당을 하지 않는다고 꼭 나쁜 회사인 것도 아닙니다. 회사는 배당 대신 미래 성장을 위해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배당금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배당금, 배당 기준일, 배당락이라는 용어를 만나더라도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도 주린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투자 상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린이 가이드였습니다. 네, 오늘은 배당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투자의 기본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번에는 실제 기업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어서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을 분석해보는 코스피 가이드 시간입니다. 한다원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기업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코스피 가이드에서는 AI 시대의 숨은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장이나 가정까지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변압기와 차단기, 가스 절연 개폐 장치 등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과거에는 전력기기 산업이 비교적 전통적인 산업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산업이 성장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수많은 서버가 하루 종일 복잡한 연산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전력이 잠시 끊기거나 불안정해져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데이터 센터를 새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서버와 반도체뿐 아니라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변압기와 송배전 설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효성중공업이 AI 시대의 수혜기업으로 평가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의 주력 제품인 초고압 변압기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의 전압을 높이거나 낮춰 먼 거리까지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기업입니다. 가스저령 개폐 장치는 전력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류를 차단하고 또 전력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비인데요. 이러한 제품은 높은 기술력과 안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품을 주문한 뒤 공급받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정도로 글로벌 시장의 공급 부족 현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노후 전력망 교체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초고압 전력기기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북미를 비롯해 유럽과 중동 등 해외 시장에서 대형 계약을 확보하며 수주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중공업 부문의 수주 잔고 역시 증가하면서 향후 실적을 뒷받침할 일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미국 현지 생산 시설과 국내 생산 설비 투자를 통해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 설비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다만 전력기기 산업의 호황이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됐을 가능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수주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화, 또 생산시설 증설 비용도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또 글로벌 데이터 센터 투자나 전력망 투자가 예상보다 둔화될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AI 산업의 성장으로 반도체뿐 아니라 전기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기업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쌓아놓은 수주를 안정적으로 실적에 반응하며 글로벌 전력 인프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가이드였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투자 포인트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정보 만나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머니루트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상 속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라이프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눈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허찬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라이프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얼마나 눈이 피로하셨나요? 분명 잠을 푹 잤는데도 오후만 되면 눈이 뻑뻑하거나 눈앞이 침침해져서 인상을 찌푸렸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눈을 혹사하기 쉬운데요. 의외로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눈의 피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뻑뻑하고 피로한 눈의 생기를 되찾아주는 생활 속 비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내 생활이 길어지면서 냉난방기 사용으로 인해 주변 공기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다 보니 인구 표면의 눈물층이 쉽게 마르게 되고 눈이 시리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눈이 촉촉함을 잃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보호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눈 깜빡임입니다. 우리 눈은 평소 1분에 15번에서 20번 정도 자연스럽게 깜빡이며 눈물을 펴 바르는데요. 이렇게 깜빡여야 눈 표면이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화면에 집중하다 보면 눈 깜빡임 횟수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평소보다 눈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로한 눈을 편안하게 하려면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할까요? 무조건 화면을 밝게 보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주변 조명과 화면의 밝기 차이를 줄이는 것이 좋은데요.
주변이 너무 어둡거나 화면만 지나치게 밝아도 오히려 눈의 피로를 가중시키기 쉽습니다. 모니터 밝기를 실내 조명과 비슷하게 맞추고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해주면 더욱 편안한 시야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이 뻑뻑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인공 눈물을 찾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인공 눈물을 넣으면 순간적으로는 건조함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자주 넣는 것은 눈 건강에 꼭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방부제가 들어간 인공 눈물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우리 눈의 본래 눈물 성분까지 씻겨 내려갈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눈물층의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눈이 피로할 때는 따뜻한 물수건을 눈 위에 5분 정도 올려두고 가볍게 온찜질을 해주는 것이 눈 주변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를 푸는 데 부담이 적습니다. 건조할 때마다 무작정 인공 눈물에 의존하기보다는 눈 주변 근육을 풀어 자연스럽게 눈물샘을 자극해주는 것이 안구 건조 예방의 핵심입니다.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있죠. 바로 불 끄고 누워서 보는 스마트폰입니다. 잠들기 전 어두운 방에서 화면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재미있는 영상에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동공이 커진 상태에서 강한 빛이 들어와 눈의 피로를 극대화하고 시력을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유도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 눈뿐만 아니라 깊은 잠까지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두운 밤일수록 불을 끄고 스마트폰을 보기보다는 간접 조명을 켜두어 눈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것이 시력 보호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눈 주변의 환경을 개선했다면 이제는 눈 속 근육도 함께 쉬어야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쉴 때조차도 가까운 거리의 무언가를 계속 들여다봅니다. 잠깐 쉰다며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다가 어느새 눈이 뻐근해진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가까운 곳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눈 속 근육을 계속 긴장시켜 피로를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과 전문가들은 화면을 볼 때 중간중간 먼 곳을 바라보며 눈 근육이 쉴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20분 동안 화면을 봤다면 단 20초만이라도 6m 이상 먼 곳을 바라보며 눈에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20초의 짧은 휴식 습관이 눈의 수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작은 습관들이 피로하고 지친 눈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맑고 건강한 눈을 위한 건강한 작은 습관 하나 함께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 하루 눈부시게 보낼 준비 되셨나요? 지금까지 라이프 플러스였습니다. 네, 건강한 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분위기를 바꿔 스포츠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스포츠 프리즘 김하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프리즘입니다.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e스포츠 대회인 e스포츠 월드컵 2026이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총 상금 약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상금을 내걸었는데요. 오늘은 세계 e스포츠의 자본 전쟁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6 e스포츠 월드컵, 흥미로운 점은 개최지는 프랑스지만 대회 운영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 돈 약 4천억 원을 투자했다는 점입니다. 왜 사우디는 e스포츠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걸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국가 경제 전환 전략인 비전 2030을 추진하며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축구와 골프, F1에 이어 e스포츠까지 적극 투자하며 글로벌 스포츠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건데요. 세계적인 게임사와 구단, 콘텐츠 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e스포츠가 10대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스트리밍과 숏폼 콘텐츠,
굿즈 소비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문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자체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와 팬덤 문화까지 함께 성장하면서 높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e스포츠가 중계권과 광고, 스폰서십, 게임사 협업 등 다양한 수익 구조를 갖춘 높은 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대회 개최를 넘어 게임사 개발사 투자와 e스포츠 생태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과 문화 콘텐츠, IT 산업까지 함께 성장시키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인 e스포츠 강국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기록했고 T1과 같은 세계적인 명문 구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뛰어난 선수층과 체계적인 프로리그 운영 경험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꼽히며 세계 e스포츠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우디를 비롯한 중국과 여러 국가들이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대회와 구단, 인프라에 투자하면서 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해 최근 국내에서는 넥슨이 서울 잠실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의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을 추진하며 인프라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기장뿐만 아니라 방송 제작, 팬 경험, 글로벌 이벤트 유치 능력까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세계 e스포츠 시장에서는 누가 우승하냐보다 누가 산업을 선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사우디의 공격적인 투자는 e스포츠를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국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수 경쟁력뿐만 아니라 산업과 투자, 인프라 경쟁력을 함께 키워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e스포츠가 하나의 게임을 넘어 문화와 관광, 기술이 결합된 미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어떻게 육성하느냐가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프리즘이었습니다. 네, 오늘 스포츠 프리즘에서는 e스포츠의 투자 경쟁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스포츠의 무대가 이제 경기장을 넘어 산업과 경제 영역으로도 넓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과 연결되는 정책,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